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마키아벨리 구독자 여러분, 오창익입니다. 뭐 연일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어떻게 봐야 되는가? 누구는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희재 대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제일 사실은 빅뉴스가 되게 많은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무죄를 받았는데 네. 이게 검찰에서 기소했던 게 47개 혐의인데 네. 무려 전부 무죄예요. 한두 개 뭐 인용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일 겁니다. 일단 네. 47개 혐의를 건 것도 이례적인데. 아, 그렇죠. 예, 네, 한 사람이 100% 잘못을, 무죄가 네. 나온 것도 이례적일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수 진영이 일대 좀 혼란에 네네. 빠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때 임명된 대법원장이고, 문재인 정권 때 양승태를 이제 임기가 차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네. 전임 양승태 때 이런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뭐 판사 사찰도 하고 강제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재판도 개입했다. 이렇게 폭로해서 그걸 검찰이 받아서 수사하는 사건인데, 문제는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장이, 그리고 수사를 완전히 총괄지휘했던 사람이 3차장 한동훈.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한동훈 콤비의 작품이었다. 그렇죠. 정확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예. 47개 혐의를 건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는 사실. 실제로 양승태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 사전 구속이 됐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들어왔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서울구치소에 정말 수많은 재벌 총수와 대통령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역대 대법원장은 처음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서울구치소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네. 우리가 대청소했었어요, 그때. 아이고. 예, 대법원장 오신다고. 그 수용자들도 같이 청소를 했어요. 다 사과치 해야죠, 뭐. 예, 네네. 예, 예. 그리고 진짜 양승태 대법원장 왔을 때 이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정말 깍듯하게 90도 인사하고. 오가다 보셨나요? 저도 봤죠. 저 운동장에서. 그러면은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축되고 사실은 심기도 좋지 않았을 텐데 반응은 어땠어요? 양 대법원. 아,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 임종원 행정처장이랑 거의 같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미 이분들은 감옥 갈 거를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와가지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냥 들어올 때부터 대법원장이에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이 자세가 네. 달라. 어. 대법원장에서 제가 운동장에서 만났는데, 네. 뭐 저도 모르게 대법원장님 저 변호사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 네네네. 예, 그래서 깍듯하게 대우받다가 6개월 뒤에 나가셨죠. 원래 그러지 않으시는데 그냥 보니까 포스가 느낌이 포스가 이 사람 같고 인사 드려야 될 것 같고 법원장이라니까 네네. 포스가. 그리고 그 있는 네. 그 수용자들이 다 법에 걸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오다 그렇죠. 가다 대법원장한테 조언 듣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저희 그 예를 들면 이제 국정농단 걸린 사람들, 뭐 청와대 출신들, 뭐 국정원 천지인데 다들 양승태한테 가서 다 90도 인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듣고 이게 싶은. 이 네. 바깥에서 대법원장은 안에서 대법원장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역이라고 할 윤석열 대통령 반응은 없었죠. 한동훈 지금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있고, 윤석열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반응이 좀 나왔던데요. 그게 문제가 되죠. 지금 뭐죠? 반응이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네. 그 당시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의뢰로 수사를 했다. 했고, 네. 여러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을 거며 향후 평가가 있을 거다. 아주 유체 이탈도 이런 유체 이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의뢰해가지고 47개 혐의를 묶어서 기소한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 나는 뭐 대법원 얘기였다. 뭐 이 정도. 대법원이 한마디로 시켜서 했을 뿐이고, 여러 사람들이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가 달라질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수사나 기소를 똑바로 했어야 그러니까 되죠. 본인이 지금 양승태하고 그 임종원을 사전 구속까지 시키면서 판사를 14명을 기소를 했고요. 네네. 100명을 불러서 수사한 장본인이 본인인데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김명수가 시켜서 한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수사 의뢰라는 거는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고소 고발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수사는. 근데 네. 수사 의뢰는 이런 게 있으니 좀 들여봐 달라. 뭐 그래서 일종의 참고 사항이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그 100여 명의 판사를 불러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쳐놓고 이제 와서 내가 한 거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헛갈리는 게,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보수 정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은 문재인 김명수는 비판하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이 부분을 엄청 비판하면서 문재인하고 김명수만 비판하고 한동훈, 윤석열은 빼버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 빼려면 빼집니까? 뺄 수 있습니까? 막 간 다음에 그 이름만 안 들어가고 이제 무조건 문재인 이제 이거 했다 그러는데 다 알잖아요, 이거는. 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갑제 같은 경우는 아주 세게 한동훈, 윤석열 책임 져야 된다라고 좀 세게 하고 있고 이제 보수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책임 물어야 된다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 물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까지는 더 남았지만 저는 재판이라는 게 뭐 그 항소심이나 또 상고심 대법원 가서 다퉈 보겠지만 전 중요하게 보는 게 47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도 빠트림 없이 전부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하여튼 법원의 입장도 굉장히 강경하달까 강고하달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한동훈의 이 특징이 원래는 이 정상적인 수사라면요 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죄만 잡다 보면은 항목이 적잖아요, 당연히. 뭐 뇌물이다 그러면 뇌물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뇌물죄가 아닌 거를 가지고 뇌물로, 예를 들면 재단에 이 기부한 걸 뇌물로 잡는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FC 축구의 그 협찬금을 뇌물로 잡는다거나 이런 짓을 하잖아요. 시장이 네. 자기가 구단주로 있는 네. 축구팀에 협찬금을 뇌물 잡고 이런 네. 짓을 하다 보니까 뇌물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십 가지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직권남용부터 강요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사건이고 이명박 사건이고 이재명 사건이고 소용기 사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뭐 소용기 대표 같은 경우는 돈봉투 하나 알고 돈봉투 있어요. 사건이었어요. 수십 건 있어요. 네. 수십 건이. 네. 수십 건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구속됐던 건 무슨 재단과 관련된 재단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개선이 됐고 네. 그것도 수십 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소영길 대표 그 당대표 선거 때 누가 밥을 샀어 옆에서. 그것까지 네.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예. 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그런 거로 수사하면 검사가 아니라 땡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늘 해왔던 거죠. 해왔던 거고 정말 큰 범죄 하나가 자신 있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크게 공개에 자신이 없으니까 와장창 묶어서 한 별, 50건 별건 걸면 수사, 여죄 추궁 예, 이런 거. 판사도 사람인데 한 네. 10개는 해준다. 그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 이 기소건이요 거의 절반 이상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남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 중에 강요죄, 뭐 직권남용 이런 게 와장창 걸려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제대로 걸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 K재단, 미르재단에 출연한 그 돈이 왜 뇌물죄냐 가지고 논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다 무죄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훈이 하는 짓이 그렇다. 국민들에게는 이슈를 크게 시키는데 실제로는 범죄적으로 안 되니까 딴 거를 몇십 건을 걸어가지고 그냥 잡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대중의 관심은 뭐 그렇게 큰 거, 뭐 뇌물을 받았다, 미르재단이 어떻다, K재단이 어떻다, 뭐 이런 데 가 있으니까 그거를 밀어붙였다가 실제로 법리에 해법은 자신 없으니까 이제 꼬투리 작은 거, 네. 좀 쉬운 거.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그렇게 수사를 해왔다. 그렇게 쳐도. 해온 거를 양승태한테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47개면 뭐 이런 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여섯 개라도 반이라도 원래는 이제 그 대여섯 개 정도는 해주는데 네. 솔직히 이 부분 대해서는 역시 대법원장의 파워가 네. 그러니까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소영길이고 이재명이 안 되는 거를 대법원장은 해내는 거예요. 저 정도만 세네 개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뭐 이번에까지 재판도 걸렸죠. 되게 오래 하고 재판 그리고 이제 스케일에서도 또 뭐. 앞부분에 이미 연관된 판사들이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어요. 네. 앞부분 판사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도 있으니까 판사들이 뭐 2심, 3심 가봐야 다 무죄라는 게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 변 대표님 통해서 확인할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그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든 간에 수사고 기소했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책임은 자유롭지 않다. 이건 확인하고 가야 된다. 지금 이제 한동훈은 특히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네. 자기 소신이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2심 때 너 유죄를 받아야 된다는지 아니면은 진짜 문재인 정권이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 원래 하기 싫었다 뭐든지. 근데 뭐 성립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정쩡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캐물어야 되는데 네. 혹시 또 문제 들어갈까봐 야당이 못 캐물고 있으니까 은밀하게 덮여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네네. 슬쩍 빠져나가고 있다. 양쪽이 다 네. 이제 마치 태블릿 PC 사건이 그래요. 네. 태블릿 PC 사건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인데도 그 문재인 정권 개입했을 부분 때문에 지금 야당이 안 하는 거랑 똑같은데 난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보수에서 이번에 한동훈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대해서. 윤석열의 책임은 약간 좀 간접적인 책임이에요. 중앙지검장이 네, 없었는데
수사총괄지휘가 한동훈이고 기소검사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거 못 빠져나가거든요. 현재 지금 보수 진영하고 한동훈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걸 지금 막 이슈로 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 한 가지 이 법리적으로나 좀 실질적으로 짚어드려야 될 거는 이 재판 개입 문제가 무슨 사건이냐면은 강제노동이에요. 일본의 네네네. 강제노동 사건인데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라고 수건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박근혜 정권하고 바터를 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 그 아닙니까? 내용인데 그럼 뭘 요구했냐 이런 박근혜 정권에서는 네. 이게 잘못해서 만약에 이 손배청구가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한국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이러면은 일본하고 재판된다. 네. 그래서 일본하고 해법을 찾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이제 안 열렸는데 지금 그 짓을 또 누가 똑같이 하고 있냐? 윤석열 정권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짓을 네. 지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결국 5년을 연기하다가 김명수로 바뀐 다음에 선고를 내려서 이제 손배청구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손배청구가 인정되니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이 자산을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 시켜달라는 재판을 걸었고 그걸 대법원이 때려야 되는데 이걸 윤석열 정권이 막고 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아니면? 박진 장관이 아예 공문을 보냈어요. 네네. 대법원에다가. 일본하고 네. 해법 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그 한겨레 신문사까지 사설이 나갔었는데 네. 지금 네가 하는 짓이나 박근혜가 하는 거 똑같지 않냐. 그러면은 이쪽이 범죄면 이것도 그렇죠. 범죄다. 그러면은 네. 아예 기소를 중단하든지 공소 기각을 하든지 완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 건에 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보면은 대법 판결을 늦춘 데까지만 한 건데 윤석열 정권은 대법 판결에 나온 거를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나온 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3자가 들어가서 포스코한테 받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건 대법 판결문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소위 대리 변제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하고 양승태가 범죄라면은 이 사람들은 10배 이상 지금 중범죄 저지르는 거죠. 이거는. 법이라는 건 그야말로 공정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이런 문제들을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네. 이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오부지 정권 때 이 추모비를 세웠어요. 네, 군마 현이죠. 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네. 그걸 이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제. 그럼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국 정부 항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보여가지고. 언론 보다가 너무 웃긴 게 군마현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추모비를 철거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 거라고들 걱정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항의도 없고 외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의 양승태부터 시작된 게 이 외교까지 이어지면서 아니 그래도 항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꼬여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한동훈이 답을 해야죠. 이건 네. 뭐냐 그러면 이거 지금. 아니 대통령도 대통령 답하고 답을 해야 외교부 되고. 장관도 답하고 네. 왜 항의조차 안 하느냐 일본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뉴스였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하는 공간, 기억하는 조형물 같은 건 사실은 뭐 정치적 의미 정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만 있는 거지 법률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게 한국 그게- 정부에서 얘기를 그게 해야죠. 단순히 한국 강제노동자만 한 게 아니고 네, 네. 전체적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법률이 따질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률 따진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 받고 끌려온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포괄해서 추방한 거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얽히면서 입을 다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인 항의, 뭐 항의의 급이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이 하냐, 뭐 또는 외교부 장관이 하냐, 아니면 뭐 하여튼 영사급에서 하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항의조차 안 하는 까닭은 뭘까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 그 양승태 법원대원장에 대한 억지 기소, 사실은 억지 기소거든요. 네. 억지 기소와 자기들의 행위까지 다 겹치면서 이걸 건드리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되는 거를 스텝이 꼬여버린 거고. 네,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고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네.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의 손배가 인정됐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네, 네. 이거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해가지고 아마 뒤에서 또 지금 틀어막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게 터지면 이거야말로 정확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과거사는 묻고 가야 된다라는 이념적 판단, 아니면 일본
사람들은 뭐 친절하다 이런 개인적인 호감? 뭐 어떤 거로? 아, 저는 그거예요. 이 부분 대해서 어쨌든 조정은 분명히 필요했었거든요. 네네. 그 조정을 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움직이면 자기들도 걸리니까 아, 스텝이 꼬인 아무것도 거군요. 못하고 꼬여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스텝 꼬인 사람이 국가 최고 책임자인 건 불행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갑재 칼럼이 네. 거의 물러나라는 수준까지 난. 근데 사실 조갑재 대표는 웃긴 게 이거 몰랐냐 이거 다 알았는데 이제 물러나라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는. 이게 꼬여서 아, 정상적인 법질서 유지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면 되냐? 니네 둘 다. 네.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사법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보수 진영에서 이런 자를 대통령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갑재 씨는 그때 윤석열 만세 불렀거든. 네, 네. 오늘 와가지고 오늘 칼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물러나는 얘기거든. 반성은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냥 그냥 둥치는 거죠.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일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만세 불렀던 사람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범보수적으로 지금 문제는 삼고 있다. 그러니까 논리가 꼬여버리고 하니까 네, 뭔가 성찰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점심이 중요하다고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실장도 있었고 대변인도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점심 먹었다. 37분 동안 차 마셨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제목만 보고 이거 또 한동훈 그냥 불러다가 좀 조인트 깎구나 해서 내가 기사를 안 봤는데 네. 여기서 처음 봤어요 기사를. 네,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1대1 오찬이 아니더만. 네. 자기 똘마니들, 자기 수석들 똘마니들 붙여놓고 한동훈 불러다가 한마디로 한동훈은 n분의 1 취급한 거죠. 아, 여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수석들하고 너는. 네. 똑같은 취급을 한 건데 네. 당대표는 수석이나 비서실장보다 위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1대1로 하든지 아니면 당대표도 자기 비서실장하고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 데려오든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명씩 뭐 저 배석을 데려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급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여러 중에 하나를 만들어 예를 들면 이제 네. 물론 뭐 관계상 차이는 있지만 네. 역대 당대표 중 여당 대통령하고 당대표 중에서 가장 막강했던 게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였고 네네.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가 비대위원장하면서 거의 동등한 지위에 있었어가지고 똑같이 그 다 똘마니를 데려가서 회의하고 똘마니들이 각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똘마니가 발표하고 박근혜 네네네. 똘마니 발표하고. 아, 그게 약간 원래- 의전이었죠. 원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야당 맞는 대표가 거예요. 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야당 네. 영수회담 그렇게 하는데 네네. 지금 이거는 자기 똘마니를 옆에 한동훈 딱 불러가지고 2시간 40분 동안 누가 이거 혼자 떠들었을 거예요, 혼자. 네네. 누가 여기서 떠들겠습니다. 네. 2시간 40분 동안 자기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보도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똑바로 얘기한 게 뭐 없으니까. 민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다음 또 나오는 게요. 이번에는 존댓말했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여긴 처음이시죠라고 했다는데. 아니, 한 6명 먹다가 헛갈렸나 보지. 동문화 하다가 헛갈렸나 본데 2시간 40분은 내가 안 봐도 뻔한데 네. 이미 윤석열은 누가 오든 1시간 동안에 57분은 자기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 2시간 40분 얘기했는데 언론에 발표할 게 없다는 얘기는요. 네. 자기 어린 시절, 네. 자기 학창 시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아마. 아니 뭐 또 지나간 얘기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하는 얘기 중에 걷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걷기? 네, 걷기에 대해서 2시간 얘기할 수 그래서 있는 아마 실력이 있다고 그래요. 혼자 아마 반주 좀 했을 거고 혼자 네. 술 마시면서 네. 자기 과거 추억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얘기 나올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한동훈은 아마 한마디도 못했을 거고. 그런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위 윤석열 한동훈의 대결이 있었다. 그리고 승자는 한동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오는 건 어떻게 조중동이 해석할까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설에서 막 그 따위로 쓰니까 거짓말을 갖다 써놓으니까 거짓 여론이죠, 거짓 여론. 싸움도 없었고 네. 앞으로 싸울 일도 없고 만약에 뭐 싸움 못 나가면 아마 일방적으로 한동안 쫓겨날 거고 뭐 그게 팩트인데 조중동이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 여론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힘의 99%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아바타냐.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어딨냐. 뭐 말도 참 지저분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역시 쇼를 위한 밑자락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렇게 항변하다가 또 윤석열이 또 보고 열받을 수가 있겠죠. 잘못 얘기하면. 네네. 그러니까 저러다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특검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권력은 특검에서 시작됐는데 박근혜 특검에서. 그 윤석열 자기가 다 알아서 했죠. 한동훈은
그냥 자기 하수인이었고 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 자기가 한 거고 한동훈 따라온 거고 결정적으로 선거 때 한동훈이 도운 게 없잖아요. 선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검찰 쿠데타하고 그 당시에 박정희 얘기를 많이 하는데 5.16 쿠데타 같은 경우는 밑에 김종필이 한 일이 꽤 많아요, 바닥에서.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네, 그림을 사실상 그렸어요. 어찌 보면 김종필이 그림 파려다가 규합하고 새를 그 김종필 기수가 다 해가지고 네, 나중에 네. 그 기수가 다 일종의 선배들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옹립한 것 네. 같은 느낌의 쿠데타였어요. 그런 김종필도 입 잘못 열었다가 박정희한테 박살나고 했는데 이건 애초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다 한 판에 한동훈이 그냥 숟가락 들고 갔을 뿐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서울의 봄을 많은 분들이 보셨다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 나누면 전두환 노태우가 육사 동기인데도 전두환 임기 내내 노태우가 조용조용히 살았다. 그렇죠? 차려주는 밥상이나 먹고 뭐 이거랑 똑같은 거겠죠. 힘이라는 여기서 게. 제가 네. 참 정권적으로 좀 많이 짚었는데 전두환은 사실은 처음부터 노태우를 차기로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험한 직을 안 줬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시면 알겠지만요. 88 올림픽에 전 국가적으로 뛰어들고 있었는데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노태우를 줬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아마 정무장관도 했고요. 그 당대표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당대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올림픽 일만 했다. 올림픽만 그 체육에서 그러니까 손에 흙 안 묻히고 영광 있는 자리만. 야당하고도 협조를 했던 일이란 네, 그 문제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 실제 그때 김대중 교수는 동의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도움받고 같이 박수 받는 일을 했지 누구를 쳐 죽이는 일을 안 했는데 한동훈은 스타트부터 법무장관을 주면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처음부터 노태우 전두환 관계가 다르다. 대등한 동일한 파트너가 아니라 하위 파트너라는 걸 정확히 보여준다. 험한 일 시키고 지금도 험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네. 또 하나는 자 6일 만에 윤석열 한동훈 만남이에요. 그런데 의문은 야당 대표는 취임일에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뭐 우연히 지나치는 거 말고 조우 정도. 이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총선 앞두고는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네. 오해 사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 만나는데 그래서 그때 자꾸 이명박 박근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벤치마킹 삼는다 그래요. 현 집권 여당이. 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례를 자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처음 비대위원장 돼서 처음 만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각자 발표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총선 때까지. 그리고 거기 약간 대립적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 이명박이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명박이 아예 TV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실제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안 나타나서 아, 그 모델을 쓰냐 싶었는데 김경률 핑계대고 지금 마구잡이로 나타나요, 윤석열이. 정말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의 제가 볼 땐 대응일까요? 네. 사실 안 나타나려고 생각했던 거 아마 이 정부 참모들이 네. 나왔으면 말락했을 텐데 네. 그 사이에 한동훈이 다니면서 셀카 찍고 막 어쩌고 저쩌고 좀 어이씨 내가 숨으니까 이거 지가 좀 인기몰이하네 열 받은 거죠. 열 받았는데 이것들이 이 김건희까지 쳐 그 핑계대고 그냥 확 밟으면서 전면에 등장해 버린 거죠 윤석열이 지금. 네. 그럼 손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뭐 까짓 거 이것 때문에 의석수 이런 상관없다. 네. 내가 다시 권력에 고삐를 주겠다 해가지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중동에서는 그걸 마사지를 해주면서 윤한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한이 이제 이긴 거짓말로 것처럼. 이제 조중동 거짓말로 한동훈이 이기고 있다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보시는 구도는 그러하고요. 자 어제 만남에 대해서 뉴스가 쏟아진 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명품 빼. 아니 김건희 씨뿐 아니라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다. 어차피 그게 아니라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유독 김건희가 없었다 발표했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대통령실에 오다가 반영된 거다. 한마디로 마치 네. 한동훈이 지금 김건희 문제로 싸우는 것처럼 지금 위장을 했잖아요. 네. 한동훈이 입도 못 열었다 내 앞에서. 그거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네. 이거. 실제 2시간 40분 동안 한동훈이 입도 못 열었을 거고. 네. 그냥 그럴 때는 뭐 그런 자리에 안 계셔 보셨죠.
누군가가 2시간 40분 동안 혼자 떠드는 자리에 앉아. 아니 많이 있었죠. 아, 그래요? 제가 보수에서 그런 인간들 한적 아, 그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그렇게 앉아 아유, 있으면? 그냥 뭐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아, 많이 네, 봤죠, 네, 그런 거는. 보수 꼰대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아니,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버텼나? 근데 검찰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네네. 그 자주 훈련도 있겠죠. 예. 네네. 처음 보는 모습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맞아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권 심판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처음부터 아마 지령을 받고 들어가서 네. 너는 그거 하나 해라. 너는 이 총선 각을 운동권 심판론 얘기해라. 이렇게 지령을 받은 거니까 이제는 김건희 김자도 못 꺼내니까 그것만 계속 꺼내는 거죠. 운동권 심판론만. 근데 이게 저는 내내 사회 진출 이후에 운동만 하는 제가 진짜 운동권인데 약간 어색해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학생 운동했던 그 그룹들을 심판하겠다. 586 뭐 여기 심판론인 거죠. 학생 회장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생 회장들. 네. 근데 그건 너무 오래 전이잖아요. 30년, 40년. 아니 그래서 이게 별로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네. 엄밀히 말하면 학생회장들이 운동을 제일 안 했다는 말도 제가 뭐 듣는데 그렇죠. 네, 네. 가장 운동 안 하는 네. 애들이 학생회장 한다. 네. 눈에 띄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 지금 치는 거 아니겠어요? 임종석이나 뭐 정청래나 뭐 지금 윤건영 얘기 나오는데 네.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대항막 운천해가지고 이슈 시키는 정도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기 뭐 저 이재명 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 운동권 아닌가? 이재명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하긴 했다는데. 네네. 뭐 짱또는 했다. 주변에 있었던 골수 운동권은 아닌.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심판 안 하고 나머지는 심판하는 구도인가요? 뭐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세대적으로 586 세대는 운동을 안 했다 해도 좀 그 정서를 갖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깐다는 건지 아예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학생회장들 몇 명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대립각이 안 서죠. 대립각이 안 서죠. 이거. 그러니까 한쪽은 운동권이어서 심판하고 자기들은 일꾼이다 이런 구도인 그리고 것 지금 같은데. 보면요, 네. 오히려 이 학생회장 운동권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심판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임종석 좀 나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들어온다. 네, 임종석 네. 지금 학생회장 하면서 또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 가지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제 오히려 한마디로 이 운동권의 학생회장 출신들은 좀 꽃가마를 탄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오히려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뭘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와가지고 하는 게. 정계 진출 처음 할 때 좀 유리한 출발을 했죠. 남다른 출발. 김민석 국회의원 김민석이 시작했고 임종석, 뭐 이인영, 구성호 다 그리고 뭐 그랬습니다. 소영길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대세가 꺾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 네.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게 뭐 나와야 되느냐가 논의되는 상태인데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차라리 야당에서 뭐 경선에서 그냥 깨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은 네. 임종석이나 윤건영이나 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도 못 받고 있던데. 그 대진표는 아직 마련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이를테면 뭐 겨냥해서 출마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이재명 대 원희룡도 있고 정청래 대 그 문제가 됐던 김경률도 있고 뭐 이인영, 호준석, 김민석, 박민식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전 국회의원인데 이런 대진표가 슬슬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직 미정인 거죠. 위정이죠. 네. 위정이죠. 그리고 일단 지금 민주당 공천에 그 운동권 초학생장들이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판에 네. 이쪽도 지금 문제는 막 그냥 예를 들면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운동권하고 제대로 싸우는 사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사람 갖다 붙이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 여당도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 같은 게 한동훈에 대한 이 공격의 빌미는 왜 김경률을 마포을에 김성동이라는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 제끼고 왜 사천을 했냐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요. 네. 왜 윤희숙을 가지고 한 거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그것도 나오겠죠 아마?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그리고 그 전에 원희룡 대해서 한 것도 전혀 안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사천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가 문제였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누구 손들고 이거는 전부 다 윤석열의 허락받고 한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김경률까지는 허락받고 했는데 김경률이 손 들어주자마자 김건희를 쳐서 문제가 된 거죠. 이거는. 말을 세게 해서 문제였다. 그게 문제인 거지. 네. 나머지 저는 문제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언론 이후에 소위 윤한 갈등 이후에 말이 좀 고와졌어요.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다. 네, 고와진 정도가 아니라. 사과하고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어제죠. 윤희숙을 띄우잖아, 선동훈이.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네. 똑같은 짓을. 네.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지금 당협위원장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것도 반발하고 있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에서 다 고생했던 험지죠. 사람들이죠. 거의 험지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못 되고 2번, 3번 연속해서 탈락하고 이러면서 정말 척박한 곳에서 밭을 갈았던 사람들일 텐데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한동훈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맨날 패배하는 자들이 무슨 험지 타령하냐 이 말까지 떠들었거든요. 그래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 거야, 사실 거기서.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그거는 한동훈이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맨날 험지에서 패배한다는 규정을 본인에게 한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인 곳에 한동훈 나가야지. 비대위원장이 나가면 나가야지. 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가. 근데 본인은 출마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출마도 안 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한동훈 리더십은 없는 게 본인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험지고 뭐 양지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한동훈. 아마 선거 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한동훈 리더십은 없다. 그럼 윤석열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네요? 공천은 다 윤석열이 알아서 한다 봐야죠. 네. 검사들이 대거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그런 조짐은 어떻게 보세요? 대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근데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양지로 나오고 있죠. 지금. 영남권이나 영남권이나 이런 쪽으로요? 강남권하고 송파구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된 윤동권하고 싸운다는 얘기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어쨌든 험지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죠. 왜 검사 한 명도 없습니까? 운동권하고 검사가 싸우면 안 되나? 검사하고 싸워야죠 원래. 검사는 다 양지로 가고 아. 이루 하류생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친다면 전 그렇게 받아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류 세력인 검사들 나와라. 운동권하고 붙어라. 왜 검사들은 다 꽃길을 가고 있고 그야말로 이 하류 인생들만 나오냐 얘들. 네. 그렇게 공격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 정청래, 이재명, 뭐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 윤석열의 또 직계가 나오라고.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직계가 나와라. 나와라. 한동 나와라. 붙자. 직접 붙자. 또 네. 그 저쪽에 있는 하류 인생들 나오지 말고 이 정권의 핵심들 나와라고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군요. 한번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 한번, 지금 영남권에 숨어 있어요. 영남권에.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정도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론이니까 또는 뭐 한쪽에서는 그럼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역풍이 분다.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까지 했었는데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이 60%인 거는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60%. 그렇죠. 그래서 넘기도 하고요. 특검에 대한 제의에 대한 요구 75%가 나오는데 이게 의석수로 환원을 시키면은 200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을 또 이제 거부한다 그러는데 네, 했죠. 아니,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대선 특별법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야당 대표자들은 저는 이건 모든 야당의 당 대표 다 포괄되는 얘기야. 뭐 심상정부터 저기 용해인까지. 자, 자기들이 묶어서 180석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20석을 가지고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이 서 있으면은 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야. 반드시 이거는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석을 만들어 달라 요구해야지. 이번에 정청래 씨가 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151석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그럼 특검은 쇼입니까? 네. 특검법 올리고 쇼입니까? 200석이 안 되면 특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법 올리고 재결하고 이거 다 쇼냐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네.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근데 네. 150석이라 그러면은 총선 끝나고도 이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 안 되고 윤석열은 임기를 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의 60% 70%가 지금 그거를 바라고 있냐 이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0석을 만들 구조를 짜서 그걸 그대로 국민에게 호소해가지고 200석을 만들어야 되고 못 만들면은 저는 이 야당 대표들은 전부 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선언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런 정도의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저는 이 특검법까지 위한 건 다 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쇼죠. 다 쇼. 아니 그리고 오늘 당장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태원 유족들한테 네. 이재명 대표나 용해인 대표 가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네. 총선 때 우리가 200석 하겠습니다 얘기해야지. 우리 150석 할 거예요. 그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9번째 거부권 행사거든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아니, 전례도 없고 네. 그러면 151석으로 가면 대표님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9개가 아니라 20개, 30개의 거부권 행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는 그렇죠. 거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한 국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국민들에게 200석 필요하다고는 질러야 될 거 아니면 질러서 역량이 모자라서 200석 네. 안 되면은 그거 갖고 재평가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처음부터 151석을 가지고 나오냐고. 지금이 범야권이 180석인데 네. 151석이면 패한 선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0이니까. 더군다나 이 정권이 역대 최허접 정권이라는 것도 알려진 거고. 그럼 패배한 선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세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제3지대 여기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준석은 이미 바닥을 다 드러내서 20%대로 시작했다가 이제 7%대로 떨어지고 네. 노인 문제하고 여성 문제 잘못 걸어들여가지고 뭐 20, 30대 남성 편을 얻을지 몰라도 대구에서 선거한다면서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노인 연령대가 훨씬 많은데 그렇죠. 뭘로 대구에서 승부하겠다는 거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기는. 그래서 유승민이 실패했듯이 그 당시 바른미래당하고 같은 지금 길을 간다 실패의 길을. 오히려 난 차라리 이낙연 쪽이 지금 오히려 더 결기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씨가 광주 출마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낙연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이낙연 씨 최대 문제는 윤석열하고 원팀으로 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빨리 불식시켜라 광주에 나가려면은. 근데 원팀이라는 게 아예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들도 많이 있어요. 이낙연하고 윤석열이. 네. 원팀이면 이 사람 볼 것도 없는 거고 원팀이 아니고 광주 출마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똑바로 못 싸워서 문제된 게 허다하거든요. 그럼 이낙연 씨가 제대로 윤석열 들이받고 싸우든지 차라리 그 변수 하나 남아있지 이준석 변수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전 대표도 이준석 신당에 결합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야 누구보다 됩니까? 더 알죠. 저 당의 이 길을. 네. 본인이 유승민이 창당할 때도 2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당은 이상하게 창당하면서부터 쫙 내려갑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기본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대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창당하면요. 범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합니다. 네. 그러다가 선거가 가까울수록 민주당을 찍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김처럼 명확하게 자기 지지 기반이 없는 한 신당 창당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한 특히 모험이네요. 이제 이 지역, 네. 지역 기반. 지역 기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이 무슨 대구에서 무슨 표가 있냐는 거죠. 네. 박근혜하고 또 그렇게 박근혜 또 이제 긁어냈는데 없는 데서 지금 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씨, 이준석 씨 둘 다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총선 이후에? 아니 저는 이낙연 씨가 그 윤석열하고 들이받지 못하면 네. 뭐 광주로 출마하든 뭘로 출마하든 아마 어려울 텐데 다만 이낙연 씨는 윤석열과 원팀이라는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광주에서 자기가 뭐 일정 정도 한 30% 표를 얻었다. 그럼 그 네. 표를 들고 윤석열하고 딜을 칠 수 있겠죠. 그건 개인적인 딜을 치는 거고 광주에서 출마하려면 이재명 욕보다는 윤석열 욕을 훨씬 그렇죠. 더 많이 해야 네, 그래도 그래야죠. 투표 요인이 될 네.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좀 양해를 구해서 네. 위장으로 욕할 수 있겠죠. 네. 위장으로 욕할 수 있겠죠. 양해를 구해서. 한동훈이 했던 네, 것처럼. 했던 것처럼 약속으로 네. 할 수 있겠죠. 우선 양양자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을 하게 된 건 평가할 대목이 없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범보수당은 이번 선거를 전후로 재편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이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범보수가 재편될 때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결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양자 씨는 이준석에 들어가서 결합하겠다 생각을 하겠죠. 이대로 독자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이준석이나 네네. 이낙연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총선 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총선 전에 결합될 수도 있어요, 이낙연, 이준석이 윤석열 당하고. 네. 그러니까 양양자 씨는 이제 글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한 전 단계 밟았다고 봐야죠. 민주당이 그들 세력을 끌어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안 맞죠? 안 받는다. 아예. 아니 이게 일단 민주당은 네. 표면적으로 윤석열을 타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윤석열을 안 까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준석이 조금 까다가 이준석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안 까기 시작하니까. 이준석 윤석열 까기보다는 세대 갈등하고 남녀 갈등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선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전선이 가장 그게 중요하고 시장이 제일 크죠. 그것을 통해서 재편될 거다. 그게 너무 간단한 게 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60%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 네. 그럼 30%는 엄청난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여기를 지금 벗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네. 무슨 어디로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민주당이 자꾸 병립형으로 지금 만지작거리는데 이거 하면은 정말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60% 중에서 30%밖에 못 먹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럼 나머지 30% 공간이 있는데 이거 누군가 치고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명분과 실질을 동시에 챙기는 걸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30%를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연동형에서의 연립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하나 튀어나온다 봅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못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못 낼 것 결론 낸다고 말은 했으니까 말은 아니 나오지 홍익표 않습니까? 원내는 노력해 보겠다 그러는데 네. 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 계속 시간 끌다가 아, 시간 끌다 보면은 병립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없다는 핑계로 그냥 위성정당 만들려는 것 같아. 근데 연립으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연립해야 될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좀 나열을 해주시면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해주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정의당. 녹색당은 이미 네. 있는 거고 네. 신파들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그리고 소형개신당하고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미 1월 초에 홍익표 대표가 연동을 가니까 준비들 하라고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정청래가 확 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연동형이 돼도 연립이 안 되고 각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의석수 가지고 회담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잘 될까요? 아니 47석의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제 비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목표는 47석 중에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70% 60%를 먹어야 되니까 30석을 목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힘당 위성정당이 17석 먹는 거고 네. 30석이고 그리고 30석 중에서 민주당이 지금 30% 아니에요 지지율이. 네. 민주당이 직접 출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이 15에서 10석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0에서 15석을 가져가면 돼 민주당이 30석 중에서 네. 반을. 네. 그럼 나머지 15석 가지고 군수정당이 오디션 방식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건 일정 정도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이해 충돌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지역구는요. 네. 지역구는 이미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때부터 수많은 후보 단일화 사례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네네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럼 뭐 주로 민주당 후보 거의 다 단일화가 이겼죠. 되겠죠. 거의 다 네. 이기고 특수하게 몇 군데만 이제 예를 들면 심상정이나 이정이나 몇 번 이긴 거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에서 노회찬. 이제 네. 뭐 용해인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한 10석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나는 정청래 씨가 지금까지 딴 데서 정치한 것 같아. 지금까지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 노하우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일관되게 반윤석열 전선으로 뭉치면 넓혀라 이거죠. 네. 그래서 뭉치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다. 그래서 70% 누구나 다 이기는 60%에서 윈윈이다. 70%의 득표를 윤석열 반대하는 범민주 진보 지정이 다 얻으면 그럼 이게 200석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민주당이 꼭 200석 먹는 거는 불가능할 수 그거 있지만 지금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할 수 능력이 안 있지만 되는 거 가지고 여럿이 함께라면 거부권 국면도 넘어설 수 있고 윤석열 심판도 할 수 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고 왔어요. 네. 제가 촛불하고 같이 집회를 왔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네. 촛불하고 집회 한 1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왔다니까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 당권파에서. 네. 익숙한 거다. 결정만 하면 되는 거네요. 결단만 하면 되는 거고 그 결단 주체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해야 대표죠. 되는 거죠. 이재명 오늘도 대표가. 한동훈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선거법 안 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네. 이 모든 비난을 이재명 혼자 다 맡고 있는데 네. 그걸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민주당 단독으로 뭘 151석을 합니까?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151석도 어려워질 수 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적어도 80명 정도가 성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 있는 사람들은 거군요. 네. 지역구 출마자들인데 되게 네. 이게 판이 깨지면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 한 100석은 낼 수 있어요. 각자 그렇죠. 각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네. 2, 3%씩 가져가도 수도권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2%씩만 가져가면은 이 현실적으로 뉴탐사에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네. 지난 총선 때 엄청난 압승을 거뒀죠, 민주당이. 그랬죠. 그래봐야 3% 이하로 이긴 게 40석이고 네. 3% 이하로 진 게 20석인데 60석이 흔들린다는 거야, 3% 가지고. 네. 여기서 정당 한 3개만 나와버리면은 60석이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난 총선도 질 수 있었다, 잘못 걸렸으면은. 네. 근데 지금같이 정말 4년 동안 민주당이 지난번에 유성연합 만든 거 가지고 사과를 하고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한 5번 넘게 약속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때 약속했고 당대표 때 약속하고 소영길 대표가 당대표 때 약속을 하고 전당원 투표로 다 결의한 거를 1년 만에 뒤집어 엎어버렸을 때 그 준비하고 있었던 군소정당의 이 배신감과 분노가 어디로 날아가겠냐, 이거 화살이. 민주당 욕하겠죠. 선거에 나와서 누굴 욕하겠냐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60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60석이. 네. 그래서 무슨 151석을 하려는 거예요. 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은 범야권이 무릎을 맞대야 될 때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결론이 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우리 변 대표가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사실 윤석열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챙겨야 될 국정과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챙겨야 되고 쌍특검도 챙겨야 되고 뭐 간호법 엄청 많습니다. 그런 미뤄둔 숙제들을 챙기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변희재 대표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죠.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2시 50분 화요일 날. 예, 매주. 내가 다음 주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저도 다음 주에 지방 출장이 있어서 그래? 다음 시간을 한번 맞춰보시죠. 네. 홍준표 씨하고 제 재판이 있어가지고. 뭐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어제 원고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홍준표 씨가 저희 막말을 퍼본 게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